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연출이자 영화 감독인 장유정입니다. 어제였죠. 5월 24일 영화 인어공주 실사판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봉도 하기 전에 논란과 우려가 많은 가족 영화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어공주인 주인공인 에리얼이 애니메이션하고는 다르게 흑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치면 이렇게 나와요. 논란. 주인공의 외모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미인의 기준하고 조금 사뭇 다르기 때문, 빈티지 스타일의 프린세스가 아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개봉을 했으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평을 받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이야기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은 제가 어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의도에서 같이 일하는 분과 함께 맥주를 한잔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옆에 앉아있는 그런 술집이었었거든요. 옆에 있었던 그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에 재밌는 영화 많이 개봉하던데 인어공주도 한번 보고 싶더라 라고 하니까 한 명이 그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아유, 참 개나 고동이나 다 공주야 이래요. 기분이 언짢으세요? 제가 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개나 고동이다라는 말에 좀 꽂혔어요. 깜냥이 안 되는 사람, 혹은 이 바닥에서 좀 실력이 안 된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끼어들 때, 나설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바닥 사람이 아닌 사람, 튀는 사람, 웹툰이 잘 나가니까 개나 고동이나 그림 그린다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니까 개나 고동이나 가수 된다고 하지, 이런 얘기 안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해본 적도 있을 거고 혹은 들어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말이니까요. 여기 그런 개나 고동의 고충과 극복과 이런 것을 다룬 작품 중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쇼맨입니다. 근대적 서커스의 창시자인 테일러 바넘의 실화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었고,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리고 라라랜드의 음악팀이 OST를 맡아서 2018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화려한 국모와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실존 인물을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축소시켰다, 아쉬운 점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른 지점에서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여기 이제 인물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념상 좀 기이하다고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인 편견, 그러니까 무대에 있을 때는 안전하고 관객들이 나를 좋아해서 보러 올 때까지는 괜찮지만 무대 바깥만 나가게 되면 오물을 던지고 저리 꺼져, 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는 숨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상류층들이 모여있는 파티장도, 그리고 보이콧 하고 있는 시위자들 사이도 아주 당당하게 뚫고 들어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서커스로 돌아가죠. 그게 그 유명한 This is me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점들, 그리고 혹은 장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단원들도 있는가 하면,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편견에 맞서서 자기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넘의 와이프인 체리티죠. 상류층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체리티가 이렇게 얘기해요. 쟤들은 어차피 끝까지 색안경을 쓰고 우리를 쳐다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지 마. 우리는 그냥 좋은 명령만 있으면 돼. 이렇게 약간 상류층의 잘못도 질책하면서 아이들도 끌어안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영화뿐만 아니라 참 뮤지컬 영화에서는 유난히 이렇게 사회 통념상 튄다, 이상하게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이유로 핍박받고 그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그걸 극복해내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뮤지컬 영화들 쭉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만들었었던 시라노라는 작품은 아예 외소증 환자가 나오죠. 오페라 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흉측하죠. 겨울왕국의 엘사도 만만치 않죠. 뭐 알라딘 생각해 보세요. 지니도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따만큼 큰데 조그만 데 들어가 있죠. 헤어스프레이의 주인공 생각해 볼까요? 헤어스프레이에서 트레이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슈퍼 헤비급입니다. 근데 TV쇼에 너무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울리는 사람은 흑인 친구들입니다. 헤어스프레이도 꽤 오래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이 어울린다는 것만으로도 놀림을 받거나 혹은 위험할 수도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빌리 엘리어트도 생각해보면 남자는 절대로 발레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보수적인 그 북부 탄광촌에서 빌리라는 한 아이가 발레를 배우려고 막 고군분투하면서 생기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개나 고동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다슬기 화석이 발견됐어요. 지층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중생대의 백악기 시대였대요. 엄청 오래됐다는 뜻이죠, 다슬기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때는 대멸종 시기였었어요. 암모나이트 여러분 아시죠? 뭐가 좀 오래됐으면 저희가 막 좀 오래된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콘티게의 암모나이트야, 콘티게 시조새야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암모나이트도 사실 멸종했는데 다슬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백하자면 사실은 저도 그 개나 고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연계에 몸담고 있다가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공연계 출신 연출이라는 게 항상 붙습니다. 공연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연을 계속 하고 있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하루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갑자기 전화를 했냐면 그 친구가 이제 공연을 하다가 드라마 쪽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공연하다가 너도 영화계로 갔잖아. 그랬지. 너 그때 사람들이 너 색안경 끼고 안 봤어? 봤지. 또 어땠어? 서글펐지. 무슨 일들이 있었어? 얘기하면 많지. 왜 너 힘들어? 그랬더니 말을 좀 안 합니다. 좀 기다려줬어요. 몇 마디 좀 하다가 그 친구가 그래요. 그래. 유정아, 근데 넌 10년 됐잖아. 넘었잖아. 그러니까 이젠 어때? 이젠 괜찮아. 정말? 진짜?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너한테 색안경 안 끼고 보는 거야? 공연교에서 왔다고 뭐라 안 그래? 은근히 왕따 시키거나 뭐 이런 거 없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봐. 내가 괜찮아.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든 말든 신경을 안 써, 이제. 왜냐면 내가 익숙해졌든 성숙해졌든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좀 돼. 그리고 또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이런 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준 또 몇몇들이 생겨. 그러니까 너도 버텨. 10년만.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난 나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건 좀 쉽지 않아요? 내가 그 편견에 익숙해져서 그냥 좀 적응되고 속상한 감정이 좀 내려놔 준다면 그것 또한 성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가 다 개나 고동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뭣도 모르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때 혹은 내가 여기 살다가 여기로 갔을 때 혹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 개나 고동이야. 근데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너랑 다르다고 누가 나한테 개나 고동이라고 그래. 사람의 마음이 참 의기소침해지기도 해요. 그때는 그래, 내가 틀렸고 저 사람들이 맞을 거야. 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난 좀 튀고 난 좀 문화적으로 다르고 주류가 아니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거는 누구의 객관성인데요? 모두가 다 주관적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대답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천만 명 있으면 5천만 개의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밌잖아요. 쟤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은 딴 데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뉴질랜드 가서 살아봐요. 이상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7시간, 8시간만 가면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개나 고동이 될 수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군가 당신의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폄훼하려고 아이고 개나 고동이나 라는 말을 한다면 괴념치 마세요. 그냥 조금만 더 버텨봐요. 저도 그 개나 고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꼭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질문이 멋있으니까. 사람들은 다들 조금씩은 그 애정결핍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저 사람이 날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일을 혹시라도 함부로 폄훼할까봐 좀 예민해져 있다고나 할까요? 그럴 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질문의 답도 좀 틀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제가 정답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문화 다양성을 얘기하려고 했을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조심스럽다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규정해버리지 않을까? 너무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면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말을 안 하게 되면 몇몇의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죠. 말을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어지는 세상이, 문화 다양성이 수용되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다루지 않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이것이 나 혼자만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피해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조심성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조금은 관대한 마음으로 너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그래 나랑은 좀 다르지만 그것도 또 일리가 있다, 그런 대화의 장들까지도 막아버리고 그건 문제 있으니까 말하지 마, 이거는 조금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영화 찍다 보면 혹은 뭐 공연을 할 때 보면 이거 논란의 여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본 쓸 때 힘들 때 많아요. 사실 자기 검역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거 기분 나쁠까봐 한 번만 봐줘. 막 혹시 이 세대는 기분 나쁠까?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 작품이 재밌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게 사실 창작자들한테 막 좋은 걸까요?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해하다라는 게 안정적이다, 좋다도 되긴 하겠지만 무해하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또 다 정답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재밌는 일이 생기거나 이상한 캐릭터가 보이면 걔가 왜 그랬는지 혹은 이 일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다방면에서 찾아보고 그걸 막 꿰뚫어 봐야 마음이 직성이 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 출산율이 낮아진다 라고 하면 출산율이 문제야 라는 말을 하면 제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출산율? 비율이 무슨 문제야?
그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말이지 하면서 한 시간 얘기해 버려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왜 사실 도와주지 않았는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막 파보고 싶어요. 물론 박사님들만큼 하지는 못하죠. 근데 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호기심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늘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피곤해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재밌어하는 이유기도 하죠. 이것만 막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뭐 좀 좋은 대본 써봐야지, 문화다양성을 계속 뚫고 보고 있다고 해서 안 나올 때도 많아요. 나가서 한강도 좀 걸어보고 봄바람도 좀 맞고 친구랑 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CGV에서 영화도 좀 보고 이러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양한 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뭐에 꽂히면 이제 쫓아갑니다. 아니,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세보면 나 죽을 때까지 못하겠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차라리 나아지는 것도 같아요. 있고요. 뮤지컬 영화 당연히 하고 싶죠. 좋은 작품들 많잖아요.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나에게도 내 꿈을 이루는 행복이 될 수 있는 작품, 그런 작품 해보고 싶죠. 네. 제 꿈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거든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나오면, 출구에 나오면 다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이어져 있고 이런데 새로운 거예요. 저는 들어올 때부터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문화 다양성이란 건 낯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울숲을 거의 처음 와서 이렇게 낯선 것을 봤는데 되게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내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고 왔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정말 경청해 주시고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선생님이 막 여기서도 제가 어떤 버텨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감정적으로 봐주시고 저도 되게 많이 위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문화 다양성을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다양성 영화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그래 개나 거동이나 뭐 강의하러 왔나 보지 하면서 이쁘게 봐줬다고 믿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에게 이런 고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여기 문체부와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주관을 하고 있는 한국문화위원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